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동안 잠잠한가 했던 보이스피싱이 요즘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긴급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하니까 받으신 분들은 참 당혹스럽죠.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또 전화를 거꾸로 걸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특히 플라스틱을 줄여주기 위해서 변화하는 제품들 트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업무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떤 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생활로 바뀌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또 신제품의 트렌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네. 정말 많아서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이 플라스틱의 역사는 또 짧다는 얘기도 듣고요. 네, 지금은 뭐 플라스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변만 한번 쫙 둘러보면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가 보일 텐데요. 예. 이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한 건 1860년대니까 한 16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하는 그 기간인데요. 예. 이 160년 동안 플라스틱이 인류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게 됐는데, 그 시작이, 근원이, 플라스틱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왜 플라스틱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을까? 네. 이 소재도 사실 개발한 소재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서 이걸로 숟가락도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네. 야, 이거를 뭘로 좀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플라스틱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 네. 뭘 만들려고 했을까? 뭘로 기존 소재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뭔가 이걸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재가 등장하게 된 거겠죠. 뭐였을까요? 빨대? 당구 때문이었습니다. 당구? 네. 당시 그 미국의 한 신문 광고에 예. 당구공 재료가 될 만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면 $10,000,000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실렸거든요. 당구공, 그 당시의 당구공 재료가 뭐길래 네. 대체할 물건을 찾아야만 했을까? 뭐 당시에 당구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 당구공 소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당구공은 지금도 비싼 당구공은 이 예. 소재로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코뿔소 뿔 이런 거예요?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코끼리. 코끼리, 예, 코끼리 상아. 예,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당구 관련 기업들은 예. 이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상아가 많이 필요했고, 당구가 점점 인기 어떤 게임으로 발전하면서 코끼리들이 코끼리들이 희생됐구나. 계속 이제 밀렵되고 희생되고 하는, 결국엔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코끼리 멸종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예. 걱정이 이제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당구공을 만드는 기업이 신문 광고를 낸 거죠. 이 소재를 어떤 걸로 교체하면 좋을까? 그 당구공의 재료나 뭐 당구공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알 테니까. 예. 그래서 한 그 발명가가 당시에 그 존 하야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질산 섬유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다가 처음 그 플라스틱의 시초가 된 셀룰로이드라는 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은 뭉치면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열을 당구공. 가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열이 식으면 상아처럼 단단하고 탄력도 있고,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주 저렴한 그런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존 하야트 이분이.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셀룰로이드 소재가
당구공을 대체했냐 당시에 그런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최초의 플라스틱 당구공이라고 하는 모델은 서로 이렇게 세게 부딪혔을 때 소리를 내면서 약 작은 폭발처럼 파편처럼 깨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부서지는구나. 네, 당시에 바로 적용은 못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소재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서 일상생활용품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당구공 만들려고 개발했다가 네. 굳이 당구공만 만들 건 뭐냐. 그래서 이 셀룰로이드, 이 플라스틱 소재가 예.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당구공 산업 말고 네. 그 다음엔 어디에 쓰였게 이제 이 질문이죠. 네. 야, 플라스틱이 다음엔 뭐예요? 1880년대에 영화가 부흥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영화 필름은 종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종이로 필름 자체를 만들면 젖을 수도 있고 부식될 수도 있고 보관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와, 종이로 필름 만들었다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거기에다 영화를 어떻게 찍어? 네, 종이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걸로 이제 최초의 영화 모습은 그렇게 됐었는데요. 예. 이걸 이제 그 셀룰로이드 소재를 생각을 해보시면 물에도 강하고 얇게 만들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휠 수도 있고 종이처럼 비슷하게 종이의 모양처럼 비슷하게 만드는데 물에도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을 바르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컬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그 소재가 바로 이 셀룰로이드인데요. 이 소재는 당시에도 뭐 만드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하는 모양으로 다 만들 수 있고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고 이런 현재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이걸 갖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단추, 뭐 만년필, 얼마나 다양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점 용도가 이제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이 소재는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에도 발전을 일으키는데요. 옷 다 이거 다 합성섬유잖아요. 맞아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합성섬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형태는 물론이고 색을 자유롭게 입힐 수 있고 저렴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결국은 코끼리가 상아가 한 10대 개쯤 달려 있었거나 아니면 몸집이 작아서 사냥하기가 쉬웠거나 아니면 번식이 잘 됐거나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플라스틱 그래서 안 지금 쓰고 못 쓰고 있었겠네요. 사실 지금은 플라스틱이 어떤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줄이기 운동, 안티플라스틱 운동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인간의 생명도 많이 구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명 구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원 내에서는 살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나 오염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링거액이나 주사액 이런 뭐 혈액을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다 유리병이나 이런 걸로 다 된 거예요. 이게 살균이나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일회용이고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플라스틱밖에 없구나. 네, 그걸 대체하면서 실제로 살균이나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일회용으로 합니다. 쓰고 버리는 것만큼 깨끗한 게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노동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 닦아도 되니까. 안 닦아도 되고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싸니까. 그래서 당시에 플라스틱 사용하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을 광고를 할 때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을 많이 줄여준다. 이런 광고를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칼, 접시, 컵, 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일회용 나오기 수저까지도 시작을 했는데 있으니까. 싸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컬러도 다양하게 입힐 수가 있고 활용도 많고 하니까 이게 여기저기에 이제 곳곳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플라스틱이 그렇죠. 고민거리죠. 이거. 잘 썩지 않고 어떤 플라스틱의 소재에 따라서는 100년 이상 썩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하거나 또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기 한다는 거죠.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결과들은 뭐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기술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을 안 쓰면 또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어디서 좀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쓰지 말자가 아니라 요거 말고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 뭔가를 만들자. 맞아요. 옛날에 당구공 대체할 물질 찾듯이.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쓰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제품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다회용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네. 그 뭘까요? 대표적인 게 지금 주사기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막 맞기 시작했는데 예. 이 백신 맞을 때 주사기 사용하는 주사기가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쓴다 그러면 이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백신 전용 주사기를 만들었는데요. 네. 백신을 담는 그 병과 네. 주사기가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일회용 주사기에 이 백신을 따서 주사기는 플라스틱일 거고 네. 바늘은 금속일 것이고. 네. 그리고 주사액을 담아 놓는 병은 또 각 회사마다 달리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한 명이 이 백신을 맞을 때마다 배출되는 그렇죠. 그 버려지는 폐기물이 주사액을 담는 병, 그다음에 주사기와 주사 바늘. 금속으로 된 주사 바늘 이렇게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가 예.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주사액과 바늘과 또 주사를 담는 그 피스톤 네. 역할을 하는 그것이 한 소재로 돼서 일체형으로 주사액만 담고 나서 그대로 폐기할 수 있는 그 주사기를 개발을 한 건데요. 그럼 백신을 생산해서 그걸 담는 그릇 자체가 주사기다. 그렇죠. 그리고 바늘도 금속이 아니라 바로 이 소재로 대체를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인데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네.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늘도. 네, 바늘도. 그래서 UV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네. 바늘 자체가 왜 금속이어야 하느냐? 그냥 뾰족해서 들어가서 네. 인체에 해롭지 않게 주사액만 넣고 나오면 되는 것이 사실은 바늘이잖아요. 하여튼 안 아파야 돼요. 둘 중에. 얇으면 얇을수록 안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가는 게 좋긴 한데 네. 실리콘을 만들면 더 가늘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아니 뭐 두께는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 아니라 실리콘으로도 충분히 인체의 피부를 뚫을 수 있고 아주 가늘게 해서 주사액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금속이랑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본체와 그다음 주사 바늘까지도 한 제품이니까 주사액을 넣고 나면은 이 부피가 쭉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누르는 순간 부피도 줄어드는 거죠. 약물을 빼고 나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도 한 50%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소재도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실리콘으로 한 소재로 단일 소재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기할 때 태워서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뭐 분리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찾던지 그건 이제 그 과정에서의 선택할 그 몫인 것 같고요. 이야. 어쨌든 배출하는 양은 쓰레기는 급속히 줄일 수 그렇겠네요.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일회용으로 안 쓸 수는 없는 제품을 네. 그러면 다 일회용으로 쓰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뭘 좀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로 바꾸려는 노력. 네. 그리고 결국에는 플라스틱 사용률을 좀 줄이려면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하는 것은 예. 사용하는 거에서는 본인이 선택해서 종이컵을 쓸 것이냐 유리병을 쓸 것이냐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실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면도기.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각 기업마다 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이 회사도 칼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예. 그래서 칼 종류를 다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면도기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재로 일회용 면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개발한 것이 종이 면도기입니다. 이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요. 종이 면도기를 만들면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에요. 이 지구의 날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이로 그럼
그 면도 날은 면도날은 금속으로 되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몸체 플라스틱만 종이로 대체했다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다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인데 네.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요. 이 평면도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예. 면도기를 사면 면도기의 그 부피와 모양 형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뭐 5개, 10개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부피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종이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종이 인형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면도기 모양으로 뜯어내네요. 좀. 뜯어내고 네. 거기에 이제 날만 들어있는데요. 종이 접기 하는 방식으로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접으면 네, 면도기 모양 손잡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칼날에는 다치지 않게 그 앞에 칼날을 보호하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스티커를 떼어낸 다음에 종이 면도기로 그 종이 접기를 한 후에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고정하는 부분을 이 칼날을 보호했던 스티커를 떼어내서 그걸로 몸체를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이것도 종이 테이프인데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도 테이프 자체도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면도기를 가지고 면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면도기를 할 때는 물 앞에서 많이 하잖아요. 세면대 그러니까 앞에서. 젖으면 네. 뭐 되기야 되겠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방수에 강한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코팅을 하는 한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모든 종이들이 다 물에 젖지는 않고 종이도 여러 가지 가공이나 코팅을 한 번씩 하면 예. 방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종이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일회용이긴 하지만 보통 일회용 면도기를 한 번만 쓰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수회 정도는 쓰고 버리게 되는데 버릴 때도 칼날과 종이만 분리해서 버리면 되니까 재활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혁혁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얼마쯤 합니까? 이 일회용 면도기는 싸야 될 텐데.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개 한 세트가 1,00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나에 2,000원 정도? 네. 비싸긴 하네요. 이 밖에도 뭐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하는 칫솔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것을 뭐 나무나 실리콘 소재로 바꾸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일회용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패션 다양한 분야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안티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면서 환경 친화 소재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아디다스, 나이키 또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이 나서서 이런 안티 플라스틱 운동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회사들이에요. 코카콜라. 네, 그래서 PET병 여기 다 콜라 담아서 팔죠. 코카콜라는 플라스틱 병을 약 연간 1,200억 개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서 소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지적받기 전에 2030년까지는 캔과 플라스틱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재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네. 그거를 재활용이 잘 되게 뭔가 좀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런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거를 또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고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우리가 그린 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소비자들. 이런 그린 슈머들은 또 이런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대기업이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걸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재를 찾을 수가 없다면 뭐 생산 단가나 이런 문제에서 할 수가 없다면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는 새로운 뭐 캠페인이나 소재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이산화탄소 좀 줄여보자는 노력도 함께 하는 이유가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제품을 뭔가 만들 때 그렇게 많이 나온다 하더군요. 네, 탄소 배출이 많이 되죠. 우리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꽤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뭐 소나 이런 거 기를 때도 메탄가스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줄이자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건 뭐든지 만들어내는 거. 면도기든 뭐 빨대든 맞습니다. 뭐든 간에. 그러니까 가장 환경에 도움되는 건 안 만들고 안 쓰는 거라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노력을 해야 되고 소비자도 친환경 제품을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실천과 노력이 함께 돼야 되겠지만 아니 안 쓰는 노력. 안 쓰는 노력. 안 만들고 안 쓰는 노력. 네.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에서는 예. 친환경 소재로 굳이 만든다면 친환경 소재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그러게요.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부담금 많이 붙을지도 몰라요.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다들 아시죠?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이런저런 스토리를 전해주면서 결국은 돈을 가져가는 그런 것인데 다들 조심해야지. 요즘엔 누가 그런 거 당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들도 매번 새로운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요즘은 새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뭔지 가끔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아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는 참 보이스피싱 가려내기 쉬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냥 뭐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만 들어도 알았죠. 아휴, 고생하시는구나. 이제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럼요.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훌륭합니다. 네,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예. 그때 시기에 맞춰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요, 금융감독원이 내린 주의보를 보니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된 뭐 주식 내용 이런 걸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주로 요즘은 문자에다가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서 그걸 클릭을 유도하더라고요. 일단은 무슨 핑계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지 우리는 안 열어보면 되는데 네. 무슨 문자든 안 열어볼 수 없는 문자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은행입니다, 고객님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고객님께 4차 추가 경정 예산 지원금 대출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신청 기간 그리고 대출 상품 설명, 예. 상품 한도, 뭐 신청 대상 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출 상담은 여기로 하면서 네. 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연결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시작, 뭐 의료 폐기물 관련주 급등 이런 문자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혹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여기 링크 하시면 뭐 상담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중국에서 보내는 문자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여서 예. 언뜻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보이스피싱 시작될 텐데 네. 그냥 링크를 누르면 그 뭐길래 링크를 누르라고요? 링크를 누르면요. 정말 금융회사 사이트 같은 게 정말 그럴싸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시키는 대로 클릭 하거나 이 링크를 그리고 누르고 나면은 그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제 핸드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이 한두 개씩은 다 깔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원격 조정해서 예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일단 뭐가 깔리면 네. 휴대폰이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와, 이건 어떡하죠? 이거 링크를 클릭 안 할 수도 없고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결국은 저희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일단은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라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광고성 문자를 은행도 보내긴 하지만요. 기존 대출 고객 이외에는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 대출 고객이거든요. 저는. 뭐 여기저기 대출을.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개인정보, 뭐 자금 송금, 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 그래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를 낮게 대출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출 상환할 돈을 보내라. 라는 거는 200% 보이스 피싱이니까요. 네. 그런 문자나 전화는 무시하시고요. 그냥 직접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 앞서 말씀해 주신 요령은 헷갈릴 것 같고 네. 이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은행에서 뭘 하라고 하면 지점에 간다. 은행원이랑 통화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시고 다 무시하시고 은행 직접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링크를 눌렀다. 왠지 이거 잘못 누른 것 같다 싶으시면
스마트폰에도 백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은 그 악성 앱을 잡아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데이터 백업해놓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 이거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서비스 센터나 대리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장 예. 쉬운 방법일 듯합니다. 일단 문자로 뭐가 오는 거는 링크도 있어도 누르지 말자. 네, 그렇죠. 링크가 걸려있는 문자는 문자 송보가 안 되도록 하면 또 다른 불편함이 있겠죠? 정말로 필요한 정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 은행에 또 직접 전화해보고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그런데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앱을 이걸 이상한 앱이 설치되면 보통 은행 전화번호 알잖아요. 인터넷에서 네. 검색하면 뭐 1566에 얼마로 하면 그게 저쪽 그 사기꾼 형들 누나들 그쪽 전화로 연결된대요. 그건 제가 핸드폰을 그 링크를 눌렀을 때고요. 예. 제가 정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 제 핸드폰을 눌러서 전화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누르기 전에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진짜 번호로 전화해서 한 번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를 누르고 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누르고 나면 이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네,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죠. 링크를 누르고 났다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속았어요. 결국은 돈을 송금했겠죠?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송금이나 이체한 그 계좌 은행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빨리 알리거나 뭐 검색할 시간도 없다면 빨리 11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은행 측으로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급 정지를 하고 나면 금감원에서 피해 접수를 받은 계좌와 그 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에 그냥 목줄을 잡고 네. 숨을 끊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은행 측은 부당한 거래로 송금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일단 겁니다. 범인들이 돈을 아직 못 찾아갔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채권 소멸일로부터 10살 이내에 금융회사는 그 피해 금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능한 건 범죄에 이용된 그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금액을 비율대로 나눠서 그렇게 갚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요. 사실상 없습니다. 뭐 나중에 이게 뭐 민사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거의 어려운 일이고요.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문자로 오는 건 그냥 무시하고 살죠 뭐.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아쉬우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한테 오겠지. 그렇죠. 그럼 뭔가 나한테 문자로 뭐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저 문자 못 봤어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편으로 보내든 뭐 하든 계속해서 연락이 오니까 그거는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포함해서 항상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되니까 기억나시면 그때 그 사이트 한번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지킴이. 네. 아, 그러면 어떤 수법이 있는지 계속 그걸 업데이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해줍니까 또? 네. 자, 오늘도 하나씩 덕분에 네. 그래도 보이스피싱 좀 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야 가끔씩 네. 또 잘 모르시는 연로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번씩 찾아가면 이런 건 누르시면 안 돼요 어르신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렇겠네요. 네. 고맙지만 오늘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오늘을 끝으로 당분간 방송일 대신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네네.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동안 얼마나 저희가 도움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참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알아봐달라고 꼬치꼬치 그렇죠. 네. 부탁하는 바람에 네. 많이 성장하셨다는 네. 그런 겸손한 표현이에요. 네, 꿈에도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산업재해라고 하면 직장에서 다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치거나 죽거나. 예.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즉 이제 사망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다 합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네, 10만 9천 명 정도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겪고 계시는 거고요. 돌아가시는 분도 2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2018년에 비해서 한 예. 120명 이상 이제 감소해가지고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하루에 5.5명씩 사망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또 추락사가 한 270에서 300명 정도 되니까요. 예. 매일 한 분씩 어디선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돌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약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뭐 속병 생겼어요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다치는 정말 크게 다치시는 거죠.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업주를 좀 처벌을 하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법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어쩌란 말이냐 반발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 이슈도 연결된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올해 1월 8일 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뭐 정식 명칭은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게 이제 종사자의 이제 위험 업무,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실무 책임자뿐만 아니고 최고 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경영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난 것까지도 처벌을 받아야 되면 불안해서 네. 이 사업 어떻게 하냐는 게 이제 경영계 목소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안전이나 이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책임자라고 하실 수 있는 상무급 예.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과연 처벌이 맞는 것이냐 라는 또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데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또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알아볼 곳은 그러니까 이런 이슈와 관련된 공공기관.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오늘 알아볼 곳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예. 그 이름만 들어보면 이건 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네, 뭐 일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히 이름을 들어보면 좀 옛날 레트로 분위기가 좀 나는 그런 느낌도 있죠. 보면 공기업들 이름 다 뭐 친숙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74년 뭐 이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또는 재활, 사회복귀 예.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운영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근로복지공사였다가 예. 공단으로 바뀐 또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네, 언뜻 떠오르는 건 우리 산재? 네. 산재라는 게 있고 월급 빼서 떼는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돈으로 관리하는 이곳이에요? 예, 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집행하는 여러 예, 가지 예. 이제 일을 하는 곳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핵심 업무는 이제 산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제 유족급여를 지급하고요. 예. 또 장의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 즉 치료죠. 치료하고 재활하고, 그다음에 또 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제 유족급여를 지불하는데 네. 이게 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유족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급합니까? 보통 이제 유족 일시금이라고 그러면은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예. 그거를 이제 1,300일분이니까 약 한 4년치 정도 되는 4년치 거죠. 연봉을. 4년치 정도에 예. 50%까지는 이제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예. 대신 이렇게 일시불로 받으면 또 나중에 나머지 50%를 연금으로 받을 때 50%가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어쨌거나 정신없는 와중에 당장 네. 필요하셔가지고 이제 유족급여 일시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유족연금은 그렇고 치료비도 여기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치료를 위한 요양을 기본으로 이제 필요시 재활까지 추가되는 형태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양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은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일일 평균 임금의 70%의 휴업 급여를 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치신 분이 이제 요양과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2년이 지나도 계속 그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 중증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또 일정액의 상병 보상 연금을 이제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는 이제 잘 갖춰져 있고 예. 이것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인데 문제는 이제 그 수준이겠죠. 이제 그 급여의 각종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주면 좋겠다. 네. 하기야 그렇죠. 가장이 생계를 유지하다가 가장이 사망하면 가장이 벌던 돈은 있어야 생계가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절반 정도 남짓을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줄 수는 없는가 더 하는 줄 수는 고민을 없는가라는 문제도 하겠네요.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어느 것이 산재냐. 아,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산재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 다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명확하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간단한데
문제가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갔다든지 아. 예. 아니면은 이제 퇴근 후에 전 직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회식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가 업무냐 아니냐? 예, 업무냐 아니냐 상당히 애매한 면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게 이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예. 돌아가셨다든지 크게 다쳤다. 그럼 예. 이것이 산재이냐 또는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예, 아니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출퇴근은 어때요? 이건 출퇴근은 과거에는 이제 통근버스, 즉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제 인정이 되다가 지하철, 택시, 버스는 안 되고 네, 안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면 산재다. 산재로 인정해줄 여지가 이제 많이 생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거의 인정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넓어졌죠.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런 또 비판도 있고요. 이걸 또 실제로 판정을 내려야 되는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엄격하게 또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면 산재 그 보험료 기금이 자꾸 줄어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월급 봉투에서 떼내야 될 게 더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고민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겠죠. 그걸 엄격하게 이제 제한할 수밖에 없고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회사 때문에 예.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라는 또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병원도 따로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및 재활 등에 관한 활동을 이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의료법인에 해당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죠. 예. 이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 재활 같은 병원들은 또 딱히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예. 전국적으로 이제 한 10개 정도의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50여 년 가까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이 모든 돈들이 다 우리가 월급 봉투에서 떼는 네. 산재보험, 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로 들어가나요? 고용보험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여기서 하고 돈 쓰는 곳은 이제 이런 쪽으로는 아닐 거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네. 이제 일부 여기서 지불을 하고 그래요? 있죠. 네네. 예. 또 어떤 사업 합니까? 여기는? 일단은 뭐 명칭이 복지공단이다 보니까 예. 복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지도 다 돈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주로 돈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융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생활자금 융자라고 그래가지고 소액입니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한 1,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소액의 융자를 한 연리 한 1.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근로자면 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몰랐네요. 아니, 괜히 카드론 받았네. 잘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결혼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 재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렇겠네요. 예,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소진되겠구나, 이제 또 올해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일정 액수를 융자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업이 망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주를 대신해서 공단 측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하고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채권을 이제 보존하는 업무를 또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다 직접적인 복지 사업이란으로는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 어린이집. 을 직접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공단 어린이집은 공단 직원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공단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안산이라든지 그런 시와라든지 쪽에 이런 지역에 이제 개별 업체들이 저는 근로복지공단의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 이제 산업 그 공단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직장 어린이집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들용. 예. 그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을 위한 콘도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것도 그 사대보험 내고 있는 근로자면 다 똑같은 대상일 텐데. 그렇습니다. 네, 빨리빨리 찾아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님은? 홈페이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원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일이 많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죠? 이런저런 서류 업무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산재 신청도 받고 그다음 비용을 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자금 융자 이런 예. 거 이제 신청 자격도 판정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주로 다 상대하시는 분들이 아프고 속상하고 다친 급하고 분들이겠네요. 다친 분의 가족이거나. 예 마음이 급하고 절박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퇴사율이 한 8에서 9%까지 이루고 있어가지고 네. 공공기관 가운데 아마 제일 높은 기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만나는 분들이 자꾸 슬픈 분들 만나다 보니. 예, 그리고 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코앞에 앞에 계신 이제 공단 직원분들한테 대해서 뭐 화풀이라든지 좀 과도한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정감사 등에서 코레일 같은 경우가 이제 퇴사율이 높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예. 당시 코레일이 한 4%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 산재 처리 죄송하지만 안 되십니다. 저희 규정이 이렇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이 다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뭐 이런 얘기 돌아올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거고. 또 규정과 기준을 따져서 엄격하게 일을 했는데 이게 그 법원 판결로 뒤집히는 경우들이 또 종종 많습니다.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뭔가 네.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도 이제 쉬운 고민도 이제 상황에 들고. 놓여 있는 거죠. 그러게 가끔도 아니고 계속 하는 일이 이러면 불편하게 네, 상당히 하겠어요. 이제 심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심적으로 힘들면 좀 월급을 좀 많이 그래도 드려야죠. 예, 그래야 공공-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일단 4대 보험을 담당하는 그 공단들이 다들 좀 급여 수준이 낮은 데다가 예. 특히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좀 더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음. 평균 급여가 한 5,600만 원 정도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소개드렸던 기관 생각해 보면 평균치고는 낮네요.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음. 신입사원 경우에도 이제 초봉이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니까요. 네. 예, 좀 낮은 편입니다. 대신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많아요. 전화 다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대면 업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지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 7,700명에 무기계약직 1,800명. 네. 합해서 한 거의 10,000명 가까운 규모니까 인력 규모는 이제 매우 크지만 일도 많은 만큼 이제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예. 더 늘려달라. 또 최근에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뭐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곳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일은 많아지고. 예.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들은 이제 총정원 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직원을 늘릴 수도 없는 거죠. 아니 일이 많아지면 직원을 더 뽑아야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직원을 뽑아주고 일이 예. 없어진 곳에서는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데. 삭감을 해주고 일 없다고 또 줄이기도 또 예. 없는지 있는지는 본인들이 아니까. 상당히 이제 그것이 어려운 거죠. 이상과 현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 많아 사람 뽑아주세요라는 거는 손 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일 없으니 줄여주세요라고 다른 일을 누구도 말할 수 시켜주십시오라고.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6년에 네. 근로복지공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77년 6월에 이제 근로복지공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산재병원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10개 병원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4년 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고 95년부터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뭐 민간에서 해도 되는 보험이었을 텐데 다 처음에는 다 나라에서 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생긴 겁니까? 아니면 당시로는 이제 민간에서 이걸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웠겠죠. 그러겠죠. 당시로는 예, 뭐 우리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 돼 있었던 예. 때였으니까 대부분 어느 나라든 산재보험과 관련된 건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제, 경우가 예, 많더군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는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예, 2014년에 이제 울산으로 이제 내려가 있고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영등포 음. 이제 그 로터리 근처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왜 이런 기관들이 영등포 근처에 많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공단이 공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영등포에 있고. 그 근처에서 예, 다치는 생각해 분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죽고 다치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예. 그런 산업화의 시절의 유물들이 이제 남아 있던 그 것이었죠. 근처 다 공장들이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게 당연한 이제 입지였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이른바 산재 이런 거와 네.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한 바퀴 대부분 돌았죠. 네, 이제 공기업, 많은 공공기관. 공공기관 뭐 여전히 이제 많은 네. 기관들이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또 아니면 또 재밌는 기관들에 대한 소개는 대충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주변에서 말로는 한 번씩은 들어본 공공기관이었었는데 네, 속사정이 이런지 이런 고민을 하는지는 정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이제 이 코너를 빌려가지고 공공기관 한 50곳, 뭐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 한 10곳 정도 예.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게 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예. 또 생각도 저도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직장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한 4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여기는 또 지방 공기업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매년 3만 명 이상이 채용되고 있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그동안 덜 기울였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요. 예. 우리나라가 유독 공기업 공공기관 많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뭔가 예. 새로운 일이 필요하면 기관을 설립해서 인간은 못하니까 다 예, 기관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 한번 만들어진 기관들은 또 어떻게든 존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또 발굴하고 안 없어지고. 예 그런 게 이제 현대까지 이제 누적이 되오고 있죠. 참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 보면 참 방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빨리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손발이 돼주는 기관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네. 차이가 크죠. 근데 또 이게 과도하게 커지면 이제 민간 부문을 또 누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는 여행은 오늘로서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하고 네. 최준영 의원님은 또 저희하고 새로운 코너를 통해서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손에 잡히는 경제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